자, 안녕하세요. 예, 공개 강의 시설개론 시간입니다. 자,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최근 경향, 출제 경향 분석이 좀 표를 해놨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건축공학이죠. 건축공학을 이제 시설개론 해가지고 묶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제1편에서 건축 구조편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축 설비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구조편은 건물을 구축하는, 건물을 축조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내용이 건축 구조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편은 건물을 지었으면은 그 기능, 목적에 맞게끔 내부 시설을 갖추는 거, 그걸 이제 건축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 구조편은 다시 또 부수적인 파트가 12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론부터 시작해서 기초구조, 조적식 구조, 가장 중요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 방수, 방석공사, 그 다음에 지붕공사, 창호유리공사, 미장타일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마지막 건축적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구조, 조적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까지를 일반적으로 구조학이라고 그래요. 건축구조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인 방수 공사부터 지붕공사, 창호, 유리공사, 미장, 타일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시공이라고 합니다. 시공학이라고 하죠. 시공학. 그리고 건축 적산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 적산까지 포함해서 건축 구조라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 건축 구조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 표에 보시다시피 네 번째 장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물론 이제 지난 13회 때는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통 3문제 내지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들이 이제 골고루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 하니까 한 문제, 보통 2문제씩이죠. 한 문제, 2문제 다 나옵니다.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즉 수험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비편을 좀 보시면 이제 건축 설비는 건물 내부에 이제 각종 시설물을 갖추는 것이 설비,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건데 원론, 그다음에 급수, 급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 배관, 오수 처리 설비, 가스 설비, 소방 설비, 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냉동 설비, 전기 설비, 수송 설비, 그리고 또 포함되는 것이 홈 네트워크, 이렇게 포함돼서 14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쪼개놨지만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급수, 급탕, 배수, 위생기구, 오수처리 막 이런 부분을 바로 위생설비라고 그래요. 주로요. 위생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이 연료에 관계된 거죠. 소방은 이제 화재 진압이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난방 공기조와 냉동 설비를 묶어서 냉난방 설비라고 그래요. 냉난방 설비, 이건 열에 대한 거. 이쪽은 주로 이제 물과 관련된 사항이고, 여기는 주로 열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전기, 수송, 홈 네트워크. 여기를 이제 전부 다 묶어서 그냥 전기 설비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글자대로 전기와 관련된 거예요. 전기와 관련된 거.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죠. 크게 나누었을 때요. 자, 따라서 건축 설비도 총 20문제. 그래서 반반씩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소장으로 나누면은 26개,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볼까요? 범위가 넓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고 애롭지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출제하는 걸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오는데 꼭 우리 책에서 100%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몇 문제는 꼭 이외, 최근에 뭐 경향이라든가 건축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전되고 발달되죠.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난 13회 때 조금 이제 그런 특이한 용어들, 또 전문적인 그런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본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지난 13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지난 회에 비해서 12회나 11회 때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예외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까지 다 맞아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점수가 있잖아요. 60점 넘으면 합격이 되니까 그거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나온 문제 그것만 충분히 맞아줘도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이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요. 그래서 지난 13회 때는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회 때는 1문제가 출제됐는데 상대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4문제가 뭐 1문제 정도가 계산이 좀 까다로웠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래 다 계산을 풀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문제가 지금까지 계산 문제 특징이 여기서 특징이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우리가 12회 때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는 모두가 다 건축 설비에서 나왔었어요. 건축 설비에서 계산 문제만 나오고 건축 구조는 한 번도 나온 바 없는데 지난 13회 때 건축 구조에 바로 여기요. 건축 적산에서 바로 1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 하나가. 그래서 조금 시험 보신 분들이 좀 당황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적산에서 바로 수량 구하는 그런 문제였었죠. 수량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니까 그 공식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그 공식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4문제, 보통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소홀하면은 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2달 과정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축 구조 편 먼저 한 달, 그 다음에 건축 설비 편 한 달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이면은 한 번 마스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개월 만에 다 마스터가 되느냐?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2개월에 다 마스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 제가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단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너무 아주 깊게 아주 어려운 것까지 타치해 가지고 나가면은 지쳐버립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달 하니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11월 달, 12월 달은 아주 기초적인
아주 수준이 낮은 기초적인, 즉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건축구조표는 뭐가 나오고, 건축설계표는 제목이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막 그런 이제 기초적인 수준만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세 번째 할 때 이런 계산 문제까지도,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 들어간 거 접근하는 것이 공부, 여러분들 뭐 시설개론 실력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마스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직 나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단계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이론 과정만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도 우리 기본서를 반복하시면 그때서야 좀 뭐라 그럴까요? 눈이 뜨인다 할까요? 아니면 시설리 결론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아마 문제푸는데 지장 없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설개론은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민법이라든가 범위가 많으니까요. 또 이제 회계원리, 다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다 어려운 것이 회계원리라고 하죠. 회계원리 1차 과목이 3과목인데 민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소홀하면은 점수가 평균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3과목 다 모두 다 집중을 두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온다면, 그런 기간 내에서 장기간의 스케줄로 따라오신다면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합격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충분히 나와가지고 합격하시니까 이왕에 2011년도에 제14에 합격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요, 꾸준히 하시면 된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시설개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요 내용은 결국 또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2차 과목으로 갑니다. 자, 2차 과목에 2개가 있죠. 하나는 관계법규, 하나는 이제 관리실무요. 바로 관리실무 과목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관리실무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설개론의 내용이 관리실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관리실무만 봐가지고 점수 나오지 않고 시설개론도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설개론 잘해두면은 관리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보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이 관리실무에서 시설개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적 측면을 주로 이제 행정적 힘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측면, 공학적 측면은 시설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커버가 되고도 따로 공부 안 해도 다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넓게 범위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설개론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아마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 일반인들이죠. 용어들이 참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내용